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혜숙 변호사입니다. 설날 지났죠?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전 추운 거 싫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봄은 또 바람이 불어서 춥죠?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 봄바람은 기생첩 같다고 가슴을 파고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봄이 오니까 좋네요. 요즘은 뭐 대선 때문에 어수선하고 한데 곧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혼의 계절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들은 질문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혼인신고 언제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연애하고 계신가요? 결혼 앞두고 계신가요? 또 이혼한 다음에 재혼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라는 거 당연할까요? 과거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혼인신고 꼭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우선 초혼인 분들, 젊은 남녀분들, 결혼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혼인신고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마 결혼식을 앞두고 당연히 이제 혼인신고를 할 것이다. 대부분은 신혼여행 다녀와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요 시기에 전통적으로 하던 그 시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첫 번째로 어떤 경우인가 보면은 집을 사거나 또는 전세를 얻을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전세금 대출 때문에 필요 서류가 있죠. 그래서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집을 먼저 얻어놓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젊은 분들 초혼에 있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여치저치 하다 보니까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가 서로 낮에 시간을 못 내니까 맞벌이 하다 보니까 다음 달 해야지, 집들이 하고 난 다음 해야지, 이러다가 이게 석 달이가, 반년이가, 그렇게 1년이가 이렇게 혼인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살아보셨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석 달, 반년, 1년 살고 나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평생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이제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외도라는 문제.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결혼 전에 배우자가 사귀던 사람과 정리가 안 된 걸 우연히 발견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서로 이렇게 짐을 가져오잖아요. 각자 집에서. 근데 미처 앨범에서 이렇게 삭제가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라든가 그 물건들이 발견된다라는 거 했을 때 일단 이러고 멈추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일로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양쪽에서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미뤄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하나 정말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견딜 수 없는 습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내분들이 싫어하는 건 남자가 안 씻어. 정말 씻지를 않아. 속옷을 갈아입질 않아.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은 갈아입으라는 얘기 안 하면 2주 동안도 팬티를 안 갈아입는데요. 이런 걸 견딜 수가 없고 화장실 가서 정말 사방으로 튀게 볼일을 보거나 아니면은 볼일 보고 물을 안 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해야지 하면서 혼인신고가 미뤄지는 부분. 그 다음에 남편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원인 중에 보면 아내가 거의 집에 없어. 왜요? 친정 가 있어요. 살림을 할지 모른다고 저녁에도 퇴근할 쯤 되면 퇴근해서 우리 엄마 집으로 와. 저녁 먹고 가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시댁엔 자꾸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이제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혼인신고를 하시고 이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임신했을 때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아이가 출생을 해야 되고 아이도 출생신고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혼인신고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 임신을 하기 전까지 그 갈등이라든가 서로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못하면은 혼인신고가 자꾸 미뤄지면서 깨지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혼인신고를 안 했을 때 내가 우리 법적인 부부처럼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100%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 하나 빼고. 왜냐하면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양가의 부부라는 걸 다 알렸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이제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하는데 부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 하고 만약에 사실혼 관계를 끝나게 되면 법률상 배우자와 딱 한 점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일단은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는 이혼밖에 없습니다. 이혼. 근데 사실혼 관계는 아닙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 너랑 안 살래! 라는 의사 통지를 하는 순간 이건 깨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법원이 개입할 일이 없어요. 사실혼 관계의 종료는 한쪽이 안 살겠다라고 선언하면 사실혼 관계가 끝나더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혼식을 올려서 사실혼 관계가 종료하는 기간까지 만약에 뭐 부정행위라든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깨졌다라며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의 관할도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배우자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되냐면 제가 이제 사실혼 관계가 결혼식 전에 성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결혼식 하기 전에 깨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진짜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뭐냐면 아니 내가 결혼한다고 했지만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니고요. 대출 받으려고 내가 그냥 혼인신고만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야 무효.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생각하시고 변호사도 선임을 안 하시고 턱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가면 내 사건이 딱 맞춰가는 게 아니고 앞사건이 밀리기도 해서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앞사건을 이렇게 보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가 직접 두 분이 이제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혼인취소라고 하는 건 만약에 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결혼 안 했을 거야 라는 사기 결혼 같은 거거든요. 내가 전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었다. 이거 갖고는 혼인취소가 안 돼요. 근데 두 분이 와서 계속 이제 혼인취소가 안 되는 사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뒤에 앉아서 제가 보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이 언제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럼 혼인신고를 할 때일까? 아니면 혼인신고는 했지만 결혼식을 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혼인신고할 때는 어떤 의사가 필요하냐면 어찌됐든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고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게 어떤 목적에서든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해서 살 집을 얻기 위해서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는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설사 그런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보통 이렇게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까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석 달에서 한 반년 정도인데 그럼 이때 재산분할이 성립할 것인가? 어렵죠. 왜냐하면 집을 얻기 전에 각자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문제는 대부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발생하는 건 왜 이 관계가 깨졌느냐는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위자료만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자료 부분만 문제되고 있는 게 특징인데 그럼 위자료 액수는요? 살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누가 더 경제적인 손해를 많이 받는가가 사실 그 금액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살림살이를 미리 다 준비를 했고 신혼여행 갈 거를 미리 예약을 해서 예약을 하면 뭐 몇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한복을 맞췄는데 이거 맞추고 물을 수도 없잖아요. 이런 손해가 발생한 것을 위자료 액수로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물론 원물을 반환해라라는 원물 반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손해배상인데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인데 그 금액을 기준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한 거는 위자료만 문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뭐 아이를 출산했든 출산하지 않든 그 사실혼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사실혼으로 이제 살다가 헤어지면 우리가 말한 호적, 정확히 말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법률상 미혼자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가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이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해서 나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러고 결혼하시면 다음 배우자에게 혼인 취소 사유를 제공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비록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 않지만 이게 결혼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실 때 결혼한 사실은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숨기기 어렵거든요. 많은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혼인신고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재혼가정입니다. 재혼가정 대부분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하려고 하시고 대단히 신중해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가 양자간에 우리 재산관계, 자녀관계 복잡하지 말고 혼인신고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합의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로 사실혼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혼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가 저 사람들은 부부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외형적인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주관적인 의사가 결여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시다가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내든 남편분이든 재산이 없는 분, 만약에 이 관계를 정리한다면 정말 빈몸으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오셔서 천만이야 그래요. 사실혼관계인데요 이렇게. 그럼 제가 물어봐요. 왜 사실혼관계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관계예요. 처음부터 혼인을 신고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혼은 양자가 좀 신중하다. 근데 사실혼관계가 성립이 초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완전한 부부의 실체로 살고 싶고 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혼하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면 혼인신고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재혼에 있어서 더 초혼보다는 더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재혼에 있어서 혼인신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이제 재혼하시는 분들이 각자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죽었을 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한테도 제 재산이 상속이 되나요?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질문.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상속은 내가 누구를 입양하기 전에는 나의 피가 통한 사람한테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들은 내 피가 안 들어갔잖아요. 안 섞였잖아요. 그래서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뭐 되는 부분은 각자 배우자의 자녀를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양하는 경우는 양자의 자리로서 이제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중에 4명인데 그 중에 1명만 입양하면 그 1명한테만 내가 죽었을 때 상속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한테는 안 되는 특징이 있고 요즘 친양자 입양제도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에요. 아이들이 어려.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생이에요. 이런 경우에 같은 집에 살면 사실 같은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얘들이. 근데 엄마 아버지 같은데 애들이 성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재혼 가정에서 상당히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지금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친양자 제도라는 걸 전격 도입을 해서 재혼한 아빠의 성을 따르게 하는 성하고 본을 완전히 바꿔서 아빠의 성으로 바꾸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 남편과의 상속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친양자 입양을 한 아빠의 친자녀처럼 내서 이쪽의 상속관계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파양이 되고 있고요. 재혼이 다시 깨졌을 경우 아주 복잡한 문제를 발생하기는 합니다. 저기요 잠깐! 영상 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재혼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잘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과 지위의 불안정,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혼이 됐을 때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면 반드시 혼인신고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혼인신고를 해도 내 각자 자녀에 대해서 상대방 자녀에 대해서 내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 가정에 있어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셨을 때 남편의 전처 자녀들이 남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그 전처 자녀들한테 나 좀 부양해줘라. 나 늙으면 나 좀 모셔줘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남는데 함께 살고 있는 전처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부양을 강요할 수 없고 그들에게 부양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재혼을 하셨다라고 하면 재혼한 그 배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엄마, 새아빠에 대해서는 내가 같이 살지 않는 한은 부양 의무는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관계가 복잡하니까 이제 자녀들이 혼인신고를 권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 재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인신고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개인적으로는 신 변호사는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즉시 바로 할 것을 권할 것이냐 질문한다면 아닙니다. 저는 한 1년쯤 살아보고 혼인신고해라 이렇게 권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젊은 아내나 남편분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 첫 번째 뭐냐면 결혼 전엔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땐 변한 건 아니고 연애할 때 몹시 과하게 화장을 했던 거죠.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한 1년쯤 살아보고 혼인신고하는 거 저는 뭐 추천은 아니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살 사람은 혼인신고를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1년쯤 미뤄보고 살아보고 정말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하는 혼인신고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